어제 외환시장에 들어갔다가 문턱에서 되돌아왔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외환시장에 대한 균형이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결정되죠. 여기 외환량이 결정됩니다. 외환에 대한 공급 과 외환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됐죠. 지금 외환이 1달러당 지금 1,050원 정도, 5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8원이죠. 외환에 대한 공급은 언제 외환에 공급이 되냐면 그러니까 외국 돈이 한국 외환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죠. 그런 것은 수출을 하면 돈이 공급합니다. 그리고 외환에 써놓고 하게 됐죠, 그렇죠? 일단 수입을 하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생기죠. 이것은 소득과 물가와 이자와의 환율 함수고, 요거는 물가의 환율. 이거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고. 그리고 언제 외환에 수요가 생기냐면, 우리가 외환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할 때, 돈이 나갈 때, 아웃하는 외환 유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이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관계고요. 이거는 외환에 대한 유입, 들어오는 것에 여기에 플러스의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외환 유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환 유출을 얘기하는 거죠. 구조를 보면 이것은 어떤 물건, 상품이나 서비스, 그다음 그런 것에 대한 경상수지에 관한 것이고요. 이건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거고, 이거는 자금에 대한 흐르는 자본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집결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균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외환의 공급은 뭐의 함수냐면 사실은 되게 물가의 함수고 물가와 이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외환의 공급은. 근데 여기 경로를 좀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 여기 환율이 여기 있는데 여기 집은 것은 이게 수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출을 하면 이게 외환의 공급이 많이 증가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 수출 원리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되게 외환은 말이죠, 물가와 이자에 대해서 함수죠. 그러니까 물가하고 이자하고 하는 것은, 물가는 뭐냐면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경상수지에서 나타나는 물건을 팔 때 물가가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에 따라 수출이 잘 되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이자는 자금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이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자가 굉장히 많이 준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들어올 거고, 적게 준다면 안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자에 대한 함수다는 거죠. 되게 이런 것들은 외환 논리에서는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큼 구매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와 외환에 대한 외환에 대한 공급, 수요와 공급은 물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경상수지는요. 그다음 요거는 자본수지는 이자율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평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 안에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고 근데 여기 이거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죠. 외환에
외환의 수요 공급의 원리가 꼭 뭐 이렇게 물가와 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국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뭐 그 외에 기타 요인들도 많죠. 이 외국과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들은 꼭 환경이 아주 굉장히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물가와 이자 그리고 요 소득 요 정도만 갖다 대입해 가지고 적용을 하면 거의 환율이 움직이는 요인은 거의 한 90% 이상은 되게 그 변동 요인을 갖다가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갑자기 뭐 국가 신인도가 뭐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죠? 그런 문제들도 여기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 하면 그러면 신인도가 떨어진다 하면 신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 신인도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거 신인도가 떨어진다 하면 아마 외환의 유입이 잘 안 될 거예요. 외환의 유입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말고도 뭐 외환에 대해 뭐 신인도 뭐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이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의 요인 하나씩 한번 좀 보면은 만약에 이 물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물가는 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나라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미달러화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물가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굉장히 물가가 어느 나라가 많이 올랐냐에 따라서 그 두 나라가 교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여기 물가가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수출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굉장히 비싸요. 여기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외국인 하나도 안 올랐을 때 우리나라만 올랐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고 미국은 한 요만큼 한 3% 올랐는데 우리는 5% 올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그럼 우리나라 물건은 굉장히 비싸겠죠. 비싸면 수출이 잘 되겠냐라는 거예요. 비싼데 살 리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한국에 보니까 한국의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그죠? 비싸면 안 사갈 거예요, 그죠? 비싸니까 하고 물건 비싸면 누구든지 안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형태로 되면 수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전부 다 한국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안 사간다는 거죠. 그럼 수출은 안 돼요. 그죠? 가격이 비싸면 수출은 안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반면에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수출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수출은 당연히 안 되고 말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라는 것은 수출과 물가의 관계예요.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수출은 내려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가격이고 여기에 플러스는 뭐냐면 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비싸면 그럼 중국은 싸겠죠, 뭐 그죠?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수입은 굉장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상품을 갖다 우리나라 싸니까 상대적 싸니까 우리나라에서 살라고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니까 중국 물품은 굉장히 싸구나.
싸면 그러면 우리가 사야지. 사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다는 얘기는 바로 수입은 증가하게 되고 수출은 오히려 안 팔리게 되는 거죠. 비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와 수출입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요. 물가가 올라가면 수출은 안 돼요. 수입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해가지고 그러면 수출은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국제수지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 문제인데 자 수출은 내려가고요. 수입은 굉장히 증가되면 이게 만약에 균형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변화된다 하면 이거는 전부 다 우리나라 돈 들어오는 게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커질 거다 말이에요. 커지게 되니까 이게 아마 무역에 대한 적자가 생길 거겠죠. 그죠? 그래, 국제수지에는 적자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국제수지는 적자 형태가 나타날 거지만 왜 그러냐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적자 형태로 나타날 거지만 이 외환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그 물가가 만약에 올라갔어요. 한국의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중국에는 물가가 안 올라가고요.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환율이 되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해요. 수출은 감소한다고. 수출이 감소하면요. 외환의 공급이 감소하죠. 그죠? 외환에 대한 이렇게 하면 외환의 공급이 줄어든다고요. 외환의 공급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감소한다고요. 수입은요. 수입은 증가하면 외환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죠. 물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수출이 감소해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죠? 왼쪽으로 이러면 환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인이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1,050원에서 뭐 1,060원 이런 형태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환율이 올라갈 요인이 많이 생기는 거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면 그 수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요. 수입을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입은 오히려 더 잘 돼요. 그죠? 수입이 잘 된다는 것은 수요가 외환에 대한 수입을 하려면 외국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 돈에서 수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도 중국 돈이나 아니면 예나 위안화나 아니면 달러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중국 물품을 좀 사려고 합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번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수입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입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이게 1,060원으로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1,060원에서 이렇게 1,070원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죠.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자, 공급은 왼쪽으로 쫙 이동하면서 수입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런 상황이 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와의 관계는 물가와 환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물가에 가는 거죠. 그죠? 물가가 상승하면 이거는 외환의 공급하고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관계에 있지만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 외환의 공급은 마이너스 관계고 외환에 대한 수요는 플러스 관계를 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지만 뭔가 과정이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 왜 공급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라는
수요 공급이 올라가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빠져 있고, 그냥 다짜고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맞단 말이에요. 물가와 환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거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이 물가와 환율과의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 플러스 관계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환율이. 그게 이 구매력 평가설의 그 내용이에요. 구매력 평가설은 만약에 한 나라가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그 결론이 그렇죠. 그래서 환율과 물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니면 이자와 환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구매력 평가설이고, 요거는 이 이자와 환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 이자가 올라가면 환율이 내려가요. 환율이 내려가는데 서로 반대 관계인데 이게 이자율 평가설이고 이건 구매력 평가설이라고요. 유명한 학자들이 갖다 전부 다 검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환율과 이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런 것을 갖다가 많이, 이자가 만약에 막 올라간다면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평가설의 이자의 평가설이면 이자가 올라가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있어집니다라고 답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논리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느냐, 왜 내려가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려가, 그냥 자료가. 그래서 이 이자율 평가서를 보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면 왜 그러는 과정이 안 나오니까. 근데 경제를 갖다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이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딱 생략해버리고 하면은 경제를 갖다가 외우는 형태가 되는데, 갑자기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내려가는 효과가 굉장히 막 줄어들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큼 내려가는지 이게 잘,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만약 5는 뭐냐, 답 10, 2, 5, 10 하고 왜 가지고 10 이렇게 되면 2, 5, 10 해가지고 이 10을 갖다 답을 얻어내요. 그죠? 답을 보면 답은 맞았죠.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2, 5, 10 해가지고 10은 이렇게 맞았는데, 그러면 이걸 외우는 형태로 이렇게 답을 2에다가 5를 곱하면 10입니다. 이렇게 답을 외우는 형태로 하면 이거야 뭐 맞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2, 5, 10이 아니라 5배가 아니라 만약에 7배거든. 7배일 때는 뭐야? 외운 게 10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글쎄 그거 뭘까? 이게 변하면 이걸 갖다가 답을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치유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맞단 말이에요. 맞긴 맞는데 저의 논리로 보면 이렇게 쭉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각종 논문과 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론들을 갖다 전부 다 갖다 놓고 이것을 다 조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과정까지 전부 다 알게 되죠. 자, 이 물가와의 관계예요. 물가와의 관계는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이 올라가는데, 왜 환율이 올라가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이 안 돼요. 수입은 증가해요.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외환의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외환의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상승하고요. 여기도 환율이 상승한다고요.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환율이 상승하고 상승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상승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물가가 올라가면요. 그래서 요게 요거고 요게 이런 형태로 되니까 이 과정을 여기서는 그래프를 하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과정은 이건
수출과 물가와의 관계의 설명, 그다음 이 수출과 외환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설명. 이거는 물가와 수출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까 같이 물가와 이거의 관계는, 수출과의 관계는,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역 이론에 관한 것이 될 거고, 이건 수출과 외환에 대한 공급하게 한 것은, 이것은 외환 시장에 대한, 외환 국제 금융에 관한 이론일 거고, 그렇죠? 그다음 외환의 공급과 환율은요, 이건 외환 시장 이론이 될 거고. 근데 책에 파트를 착착착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해, 이거 공부하고, 무역 이론을 알아야 이걸 갖다 저거 하고, 그다음 이거에서 또 외환 이론을 갖다, 금융 이론을 갖다 배워야 이걸 알 거고, 이거에 대한 것을 또 환율에 대한 것을 알려면 외환 시장의 이론에 대해서 또 알아야 또 이걸 할 거고. 그래서 결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전부 다 우리는 다 이런 과정을 갖다 이렇게 쫙 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것을 안 배워도 이렇게 쭉 그 과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망라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환 시장은 외환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환의 수요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외환의 수요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여기다 다 명시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명시를 해두면 그 과정을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어디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수입에는, 수출은요 이게 감소하게 되고요, 마이너스고요. 그다음 수입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환율이 작게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가는 해결이 됐죠. 그다음 이 수입, 그러니까 소득에 관한 것인데, 자, 국민소득이 많이 올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 국민소득이 많이 이렇게 증가됐어요. 한국만 증가됐어요. 자,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과정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래서 월급이 한 돈 1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자, 옛날보다는 돈이 많아졌으니까 나도 좋은 거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뭐 제가 뭐 여자란 말이죠. 꼭 뭐 우리나라 물건만 쓸 게 아니라 뭐 외국 물건도 한번 써볼 필요성이 있죠. 기왕이면 뭐 명품 가방도 한번 좀 사보고 싶고, 그죠? 외국 화장품도 좀 쓰고 싶고. 저는 안 쓰고 싶은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좀 나도 좀 그런 거 사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물건을 자꾸 사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기왕이면 뭐 페라리가 뭐 굉장히 좋다는데, BMW가 좋다는데, 나도 돈 많으니까 뭐 외국 차도 좀 타야 될 거 아니야. 여행 가더라도 꼭 맨날 뭐 제주도만 가고 말지 울릉도만 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외국도 한번 좀 가보는 거죠. 돈 많으니까, 그죠? 외국에 관광 간다는 건 외국 그 관광 상품을 산다는 거예요, 그죠? BMW 산다는 것은 그냥 좀 비싸지만 그건 우리가 수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소득이 굉장히 증가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해요. 그래서 수입이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소득이 늘어나면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증가하니까 그 BMW 살려면 미달러화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 돈으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외국 돈 좀 주세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요, 증가하는 만큼 우측으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은 수입이 증가할 거니까, 해외여행을 자꾸 갈 거니까, 어학연수를 자꾸 갈 거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환율에 대한 플러스인데 왜 여기는 없는 수출이냐? 수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득이 증가하는 거였네요. 우리가 돈이 많아졌어요. 제가 과장에서 아까 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돈이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외국 물건을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은 어떻게 되느냐. 수출은 우리나라가 외국한테 파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 교수가 말이지, 승진을 해가지고 월급이 많이 올랐대. 소득이 많아졌대. 그 나라가 소득이 많아졌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수입하고는 아무 관계가, 수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오히려 만약에 중국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의 수입이 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나도 뭐 한국의 핸드폰이 아주 좋다는데 말이죠. 나도 그거 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소득이 많으면 그럼 그때는 그 사람들이요.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중국이 소득이 많아지면 중국이 소득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물건을 사갈 거예요. 그때 수출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그 소득이 증가하는 게 중국이 소득이 증가하는 거지 우리 소득 증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증가하면 어디에 영향을 우리나라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에는 영향을 안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득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소득은 수입하고 밀접하게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에다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서는 수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외환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환율이 올라간다고요.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도 영향을 미치냐?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환율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렇게 일부만, 이쪽에만요, 수요만 영향을 미쳐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환율은 여기에 환율이 있으니까 사실은 거론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무역 이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환율과 이 수출입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그거는 어디다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환율 자체가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환율이 1,050원에서 1,100원으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돈 가치가 없어지면 환율이 상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돈 가치가 없어지면 그러면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핸드폰 만약에 100만 원에 팔아요. 100만 원에 파는데 외국 사람들이 100만 원을 사서 만약에 1대 1000이라 그렇게 하면 100만 원이면 1000달러만 주면 사지요. 외국 사람들이요. 그죠? 근데 환율이 1대 1000이 아니라 1대 만약에 2000으로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1대 2000으로 됐어요. 그죠? 1대 2000으로 됐으면 이거 핸드폰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100만 원인데요. 그전에는 1000달러를 줬죠. 지금 1대 2000이 됐기 때문에 1000달러 줄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500달러만 주면 되겠네. 가지고 500달러 줘가지고 환전해가지고 딱 돈 갖다 100만 원 맞춰주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반액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반액이 돼버리면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어지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와 싸다 반값이다 수출이 잘 된다고 사야지 하고 반대의 논리는 수입이 안 되죠. 반대로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수출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수출이 굉장히 이렇게 잘 되는 걸 환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높아지면 수출은 잘 되는데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환율이 만약에 그전에는 뭐 1,200원, 1,500원, 1,600원 막 계속 올라갔었죠. IMF 그때는 2,000원이 넘었어요.
환율이 쭉 이렇게 높아질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외국 유학 가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외국 유학 가면 여기서 이제 돈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저기서 $10,000가 필요하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이렇게 없어지면, 1달러에 2,000 이런 형태로 되면, 그럼 외국에 간다는 것은, 외국 교육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사들이는 거잖아요.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입 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전에 $10,000만 $10,000 갖다 보내주기 위해서 여기서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된다. 그전에는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지금 1대 2,000 돼버리면 2,000만 원이 돼야 $10,000를 보내준다고요. 그 가격이 2배로 오른 셈이죠. 그렇게 하면 수입을 못하죠. 외국 유학을 못 가죠. 그 IMF 때 뭐 그런 때는 말이죠. 환율이 굉장히 올라서요. 아주 기러기 아빠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라고 환율이. 그래서 환율하고 수출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요새는 환율이 지금 막 내려가고 있죠. 환율이 지금 이렇게 1,200원에서 1,100원, 1,050원 이런 형태로 쭉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 그래요. 그래서 1,100원, 이 1,100원이 떨어지면 수출에 비상이 걸린다 그래요. 수출을 해도 남는 게 없고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업계가 아주 여기 비상이 걸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게 1,100원이면 참 어렵다 그러는데 1,050원으로 쭉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수출은 또 내려가요. 수입은 반대로 증가하지요. 그래서 지금 수출업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출하는 걸 그냥 속된 말로 접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물건을 갖다 사고 팔고 할 때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뭐 5% 보통 일반적으로 나죠. 한 10%, 5% 내지 10% 더 이상 그 이익이 뭐 더 많이 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되게 한 5% 내지 한 10% 정도의 그 이익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외국에서 물건 팔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물건 팔면 돈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죠? 비용 다 빼고 뭐하고 하면 이익이요. 이거 팔면,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팔면 5 내지 한 10% 밖에 이익이 안 남는다고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1,100원에서 이렇게 1,000원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럼 10%가 거의 내려갈 거 아니에요. 10% 내려가면 내가 이익이 5%밖에 안 되니 10% 내려간다. 나는 팔아봤자 적자란 말이에요. 차라리 수출을 안 하는 게 낫죠. 환율이 그런데 고민을 많다고요. 여기서는 여기 환율이 오르고 내는 것을 외환시장에 지금 직접 여기다 거론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을 하고 수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출이 안 될 거예요. 자,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수출이 안 됩니다. 수입은 굉장히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환율하고 수출과의 관계는 서로 플러스 관계라고요. 이게 내려가면 수출도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입은요, 그 반대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게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런 형태예요. 지금 한국의 지금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환율이 이게 빠른 속도로 지금 막 떨어지고 있으니 수출업계에서 굉장히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1,100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얘기하자마자 그냥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지금 현재 이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내려가면 일부는 딴 거는 뭐 이렇게 수출을 갖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출을 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아주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냥 못한다라는데 그것도 엄살이에요. 한국의 환율은 조만간 1,000원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출 안 된다 그러는데 수출이 조금 그러니까 수출이 자꾸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싹 반전했다 그랬죠. 그죠? 반전했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진데도 이렇게 반전한단 말이에요. 반전하는 게 참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참 신통한 거죠. 그죠?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런 반전이 됐겠죠. 그래서 수출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수출과 환율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수출은 잘 안 되고 수입은 증가한다고요. 왜냐하면 유리하니까. 요새 환율이 이렇게 자꾸 내려가죠. 외국 여행 가면 참 요새는 좋아요. 그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좋습니까? 돈 가치가 있는 거죠. 가서 쓰니까. 그래서 환율이 증가하면 수입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쭉 내려갈 때 그때는 외국에 가면 돈 가치, 한국 돈에 대한 가치를 아주 그냥 느끼게 돼요. 야, 이거 뭐 그전에는 말이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미 달러화로 하면은 그전에 $10,000 빌리면 말이지 그 $10,000를 갖다 사기 위해서는 그때는 1,050원 줬는데 그러니까 $10,000 1,050만 원 들었는데 지금은요 1대 1,000 됐으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10,000를 줘요. $10,000 주고 외국 가서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그죠? 그전에 1,050만 원 들었는데 1,000만 원 들어가지고 밖에 나서 사면요. 그만큼 싸진 거죠. 그 돈 갖고 외국 가서 사용하면. 환율이 내려가면 여행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수입이란 말이에요. 수입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수입을 더 많이 하죠. 이럴 때 환율이 이렇게 좋을 때 외국 여행 많이 가세요. 그거는 수입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란 말이에요. 환율과 수출입과의 관계죠. 이 환율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수출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잘 되죠. 그죠? 자, 근데 이게 환율이 지금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출은 하긴 하는데 수출이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언제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시간을 봐서요.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잘 안 됩니다. 물건이 잘 안 팔립니다.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사갑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산업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은 만약 환율이 쭉 내려가면 그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몇 개월이 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납니까? 라는 그런 것이 산업연관 분석을 하는 건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개월, 자동차 같은 건 한 4, 5개월 이런 형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지금 당장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있다가 안 팔린다고요. 왜냐면 지금 했으면 여기서 주문할 거 아니에요. 주문하면 핸드폰 이제 조금만 줘. 이렇게 주문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주문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주문하면 그거 알았어. 그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줄게. 그 시간이 걸리죠. 타임이. 그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산업과 업종별로 이렇게 조금 덜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는데 그게 시간을 조금 두고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된다고요. 받게 되다가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처음에 주문을 갖다 이렇게 좀 적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효과를 조금 적게 받으면서 또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 내린 게 그럼 다음 달서부터 안 되냐? 그렇지는 않고 그 효과는 그 다음 달에 될지 업종별 다 틀리죠. 한 2개월 후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3개월에 영향을 미치죠. 아니면 바로 내일 영향을 미칠지도 몰라요. 어떤 것들은요. 그죠? 그런 그 타임 레그가 타임이 좀 있어요. 왜 그런 걸 알려주냐면 논문 쓸 때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석박사 논문을 쓴다고 가정할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산업 뭐 산업에 좀 필요하기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효과를 갖다 한번 측정을 한다고 하죠. 자, 지금 우리나라 1달러가 이렇게 10원씩 내려갈 때마다 환율이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이게 수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그 환율이 지금 현재 계속 내려갈 때 환율에 대한 가격에다가 그다음 수출의 액수가 있잖아요. 수출 액수가 이렇게 쭉 달라지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둘 갖다 매칭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관계다라는 것을 나타날 거예요. 플러스 관계를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면 이것도 내려가니까. 그죠? 내려가는데 이게 요만큼 내려갈 때 어떤 건 이렇게 많이 내려갈 거고 요건 조금 내려갈 거고 요거에 대한 그 분석 측정을 하는 거죠.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만약에 전자산업, 특히 핸드폰 산업에 그 환율이 물건이 얼마큼 안 팔리는지 그래서 손실이 얼마큼 많이 생기는지 그런 자료를 둔다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환율이 쭉 내려간다. 잘 안 팔릴 거니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거꾸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환율이 잘 팔린다. 그러면 팔린다 이렇게 하면 그게 10대 더 팔릴지 100대 더 팔릴지 모르잖아요. 100대 잘 팔린다 이렇게 하면 딱딱 100대를 만들어 놔야죠. 그죠? 10대만 팔린다 이렇게 하면 10대만 만들어 놓는 게 좋죠. 10대든지 한 20대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한 100대, 200대 만들어 재고 쌓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고민이죠. 핸드폰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똑같은 원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측정 얼마큼 되는가 한번 이거 산업을 놓고 나서 여기에 어떤 관계냐 이게 플러스 관계다. 플러스에 보면 이게 이하고 수출하고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뭐 그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플러스 만약에 5 수출 플러스 만약에 10 이런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5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환율 1%가 증가하면 수출이 5배 증가한다라고 나타나지요. 그죠? 그럼 5배가 증가하면 5배를 딱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환율이 지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만약에 5%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를 낮춘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보면 미리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5%가 낮추면 그러면 생산을 갖다 5% 이렇게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이 잘 5% 정도가 안 될 거. 5%가 내려가면 여기 뭐 5라면 25%한 25%가 쑥 내려갈 거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측정을 만약에 논문으로 발표한다 하면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마 뭐 그 어떤 특정 업종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수출 몽땅이 아니라 핸드폰에 그 핸드폰만 딱 들고 그것도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뭐 갤럭시 상품에 대한 수출만 딱 놓고 본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뭐 그렇게 구체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을 갖다가 누가 논문 쓰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는 하고 한국의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이런 환율과 이런 수출 그 핸드폰에 대한 그 해외 수출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 분석 그런 논문 그렇게 가지고 논문을 쓸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자 지금 타임 레그가 있다고 한다고요. 몇 달 후에부터 얼마큼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런다면 그거야말로 그 더 좋지요. 그죠? 몇 달 만에 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수출이 쭉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서로 이렇게 매칭이 이게 1월, 2월, 3월, 4월 하고 1월 환율하고 수출 1월 달 환율하고 이렇게 하면 별로 그렇게 이게 내려가면 이게 내려가는 게 거의 안 내려가는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매칭하면 설명력이 굉장히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게 어디냐? 여기서 1월이냐, 2월이냐, 3월이냐 이렇게 보면 이게 먼저 나타나고 이게 뒤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3월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내려갈 때 이게 확실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을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T라 하면 이거는 T 플러스 뭐 3월이니까 2개월 후에 이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한 두 칸 내려가지고 쭉 맞춰놓으면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90%, 95% 이렇게 쭉 높아지면 그러면 맞겠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산업에 있어서는 요 타임 레그가 2달 후에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쭉 가다가 보면 2달씩 이렇게 요 자료하고 이렇게 매칭시키지 않고 이렇게 2달, 아니 석 달 이런 형태로 쭉 매칭시켜야 되면 처음에 설명력이 굉장히 높아지다가 나중에 보면 서서히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충격을 주면 충격에 대한 그 효과가 서서히 이제 약발이 서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보면 이게 만약에 5배 영향을 받습니다. 5배 영향을 처음에는 효과가 그냥 결과로 총 5배가 난다는 얘기지. 시간대별로 보면 2달 처음에 첫 달 때는 하나도 효과가 안 나고 석 달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데 5배가 어떻게 되냐면 석 달째, 네 달째, 5달째 이렇게 보면 석 달 지나면 뭐 2배 나타나고 그다음에 3배 나타나고 그다음 4배 나타나고 5배 나타나고 쭉 이렇게 나타나다가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뭐 1배 나타나다가 그다음에 다음에 0.1배 나타나다가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평균해 가지고 5배 이런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그 데이터들을 놓고 이렇게 싹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나서 이런 산업은 타임 레그가 얼마 있고 타임 레그가 얼마큼이고 그리고 그 분포를 보니까 주로 석 달서부터 5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그 후에는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런 그 효과로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이론도 당연히 맞고요. 검증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나오니까 굉장히 효과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훌륭한 논문이죠. 그죠? 훌륭한 어디 가서 박사 논문이고 어디서 그냥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딱 발표하면 누가 혜택을 제일 많이 보겠어요? 삼성전자가 혜택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미리 딱 돼가지고 그거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이런 거 연구하겠습니다. 그럼 연구 지원비 좀 드릴까요? 뭐 이런 형태로 하면 뭐 주세요. 뭐 하면 뭐 또 주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냥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을 또 뭐 특별히 이렇게 주면 뭐 평생 제 핸드폰은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뭐 그것도 괜찮고 난 기여한 바가 크니까 그죠? 난 논문 써서 좋고 자기는 그 사람은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전자 이런 거 잘 모르는 말이죠. 연구 결과가 이렇게 가지고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지고 딱 하면 삼성전자가 물건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대응이 나올 텐데 이 결과를 한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인력들도 조금 필요하고 말이지. 그리고 또 수출하는 그곳에 어디 그 데이터도 좀 얻어내야 되겠고 삼성전자한테.
그리고 현장에는 실제로 어떤가, 그 현장 출장에도 좀 가서, 전 세계 다 이게, 저 인데, 그러니까, 현장이 또 중요한 거니까, 그럼 전 세계 날 좀 보내주십시오. 비행기 값도 들어주고, 뭐 하죠. 그 연구가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금방 한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 연구 이렇게 하는데, 연구 지원, 산학협동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이거 연구만 돼가지고 다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산학협동이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연구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2억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2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하면요. 어이구, 그렇게 했습니까? 미리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딱 그 전자에다 내놓고 말이죠. 그걸 내놓으면 말이죠. 그 담당자가 봐서, 야, 이건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하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아주 꿈만 하여튼 좋아, 나도. 그죠.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길도 생긴다고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신선한 이고. 꼭 핸드폰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동차, 현대 자동차 모델로 할까?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 너무 많은 말이죠. 그럼, 소나타를 중심으로 해서 해볼까? 뭐 그렇게 하면 더 세부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뭐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러면 또 뭐 다른 형태로 뭐 선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뭐 산업별로 그냥 얼마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뭐 해볼까?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한번 쓰고 이건 이렇게 한번 쓰고 이건 이렇게 쓰면 연구 결과가 다 틀리게 나오죠, 그죠? 그럼 허구한 날 그냥 논문 쓰는 거야, 그냥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비슷한 논리로 비슷한 논리인데 내용이 다 틀려. 그러면서 다 틀리니까 그럼 연구 실적만 쫙 늘어나는 거죠. 연구 지원비 늘어나면 막 챙기고요. 그렇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그 구상이 뭐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맞는지 안 틀린지 이 교수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수출이 내려간다는데 그건 뭐 내 얘기 아니라 딴 사람 이론이죠. 딴 사람이 이론이지만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나, 그죠? 미국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학자가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검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검증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출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그럼 이거 완전히 이 이론은 엉터리다. 뒤집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거의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그 사람은 요만큼 올라간다 그랬지만 나는 내려간다는 게 수출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얼마큼 줄어드느냐 하면 더 발전된 이론이 돼버리죠. 그죠? 이고 그리고 얼마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내려가느냐 하는 그것까지 나오면 그러면 발전된 것은 훨씬 더 발전되는 거죠. 그 타임 시리즈, 그 시간이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간 완전히 다이내믹 시리즈죠. 노벨 경제학상 받겠다. 그래요. 이 환율과의 관계는 사실은 그런 관계인데 여기 환율이 여기 있기 때문에 환율은 그리고 이런 자동 조절적 기능을 참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이 환율 이 외환시장 이론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환율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환율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1,05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졌어요.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죠. 환율이 떨어지면 이게 가만두면요.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수출이 이렇게 안 되면 수출이 왼쪽으로 간다고요.
그죠? 수출이 안 되면 다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외환시장의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죠? 요게 수출이,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이 한 석 달 후에는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죠? 수출이 안 되면 외환에 유입이 잘 안 돼요. 그죠? 안 되면, 외환에 유입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출이 안 되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게 한 석 달 걸릴 거고, 얼마큼 지나면요. 수출이 안 되면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게 적잖아요. 또 한 두서너 달 지나면 환율이 슥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려갔던 게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원치로 이렇게 가려는, 그런 성질을 외환시장은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환율의 자동 조절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환율은요, 외환시장에서 이 환율은요, 이 자동 조절적 기능을 갖고 있어요. 가만두면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내려가면 올라가면 내려가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런 스스로 치유하려는 그런 성격을 균형으로 가려는 그런 자동적 조절 기능을 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거쳐서 가니까 이게 이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이건 올라가는 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고 요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효과가 좀 덜 나겠죠. 약간 치유하려는 그런 성격을 갖고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일어난다면 완전히 원위치로 딱 돌아가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환율은요. 자동 조절적 기능, 회복하려는 기능이죠. 그래서 가만두면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서 수출이 안 될 겁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참 고민이야. 시간이 지나면 설사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고. 그럼 수출이 또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출이 잘 되면 또 환율이 또 떨어진다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한쪽으로 이쪽을 서서히 이렇게 이동을 하려는 그런 자동 조절적 기능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나? 그럼 내려가. 너무 낮게 올랐나? 그럼 좀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으로서 우리도 어디 몸이 아프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감기 걸렸어요. 요새 뭐 독감 유행한다 그랬잖아요. 독감 다 걸리잖아요. 독감 걸리면 그 독감 어떻게 낫습니까? 시간 되면 다 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한 달 후에 보면 말이죠. 독감은 어떻게 났어? 그냥 이렇게 뭐 되게 심하더니 열나더니 뭐 그거 앓더니 뭐 나중에 해가지고 그냥 뭐 한 달 후에 보면 다 났어요. 그게 우리 몸속에는 자연히 그렇게 치료하게 돼 있어요. 상처가 막 나잖아요. 어디 가서 뚝 부러지잖아요. 뚝 부러지면 안 죽는다고. 뚝 부러지면 이 상처를 치료를 해준다고 자동 조절적 기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조절을 서로 막 해서 이게 빨리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요. 자동 조절도 원위치로 이렇게 가게끔 한다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완벽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장애로 남는 그런 후유증이 좀 있긴 있죠. 하지만 원위치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게끔 만들어져 있다고요. 감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면 감기는 약이 없어요. 감기균 그걸 갖다가 죽이는 그런 약은 없어요. 감기약 여러분 감기 처방 받잖아요. 하면 의사가 그러죠. 뭐 감기 걸리셨네. 뭐 아주 독감인데 아주 그거 뭐냐면 지금 집에서 푹 좀 쉬고요. 계속 어디 밖에 이렇게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좀 푹 쉬고 잘 드시고 그리고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 약 먹으면 될 겁니다. 딱 그것밖에 안 줘요. 그럼 약은 뭐 들었나? 그거 막 영어로 막 써놨는데 보면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 약 들고 말이죠. 그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잖아요. 그럼 약국에 가면 약을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이 뭐에 쓰는 약인지 한번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물으면 답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명해주게 돼 있다고요. 약사예요. 처방을 했으니까. 처방에 대한 것을. 그러면 딱 하면, 아, 요건 빨간 약은요, 무슨 약이고, 요건요. 거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뻔해요. 거기에는요, 내가 목이 좀 아픕니다. 그러면 소염제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왜냐면 기침을 했으니까 여기 뭐 상처나 좀 뻘겋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굼지 말라고 소염을 시키는 소염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신경 안정제 비슷한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요, 감기약 먹으면 굉장히 졸립습니다. 그죠? 그거는 신경을 좀 약간 완화시켜 가지고 말이죠. 그 약인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좀 멍청하고 졸리기만 해요. 수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지 말고 자면 되죠. 자면 제일 편하잖아요. 활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이나 보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그런 수면제 비슷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으라 그랬잖아요. 아프다가 안 먹으면 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활동을 좀 덜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먹으란 말이에요. 입이 깔깔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럼 죽이라도 먹으라고 먹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식욕 촉진하는 그게 먹게끔 그런 걸 갖다가 자꾸 거기다가 부과시키거나 아니면 이 약이 좀 너무 독할지 모르잖아요. 뭐 소염제, 뭐 진통제,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 아프면 저 머리 안 아픈 그 진통제 그걸 갖다 쏙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말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대충 써가지고 뭔 역 써인지 그거 말이죠. 약자로 써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의사가 보면 웃어요. 아이 뭐 의학용 저 용어 보면 그랬죠. 뭐 그냥 온도가 어떻게 돼? 그 사람 체온이 지금 몇 도야? 그리고 지금 혈압은 뭐 이런 형태 보통 그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혈압이 지금 얼마야?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브라드 그걸 영어의 약자로 딱 써요. 그러고 나서 온도가 얼마야? 체온이 얼마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체온이 만약에 너무 메타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TH 어떻게 됐어? TH 몇이야? 그러면 지금 지금 36도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36도가 아니라 36입니다. 응? 36? 야, 정상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게요. 36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레벨의 상태가 아니고 아주 그냥 반은 영어로 써가지고 의학 용어로 해서 반은 영어로 써놓고 반은 한국말로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전부 다 의학용이 다 이래요. 그리고 다 약자로 써요. 길게 쓰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자로 딱 쓰니까 외국 사람들이 모르죠. 이렇게 쭉 하면 수술하는 장면 보면 메스 하면 그럼 칼 갖다 주는 칼죠, 그죠? 칼 가져 이렇게 하면 될 걸. 메스 제일 작은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조그만 거 몇 번 해가지고 넘버 3 베스 하면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넘버 3야? 딱 가지고 딴 거 좀 더 큰 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3 가져오란 말이야. 이건 5인데요. 아니 그럼 이상하게 얘기해가면서 말이죠. 프레셔 어떻게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어때? 누가 보면 말이죠. 진짜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전문가
다 보면 번역을 해놓으면 저 번역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 보면 웃겨요. 그냥 다 우리 그 동물병원에서 말이지 그냥 동물병원에서 그냥 강아지 고치는 거나 수술하는 거나 뭐 틀려요. 그냥 이렇게 딱 해보고 뭐 예. 용어들도 다 그렇고 치료하는 것들도 다 그래요. 원리가 뭐 무슨 뭐 그 아주 독특한 의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딱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치료약, 치료에 대한 수술 이런 것들도 보면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이게 만약에 종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 그러니까 종기가 이렇게 아주 빨갛게 해가지고 여기 뭐 고름 상태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고름을 빼내고 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앉아서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 딱 째놓으면 또 이렇게 또 감염이 생겨가지고 오염이 생길지 모르니까 소독을 하고 그 감염이 안 되게끔 거기다 약을 하고 나서 뭐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이것을 저기 빼낼까 아니면 그냥 여기다 그냥 잠재울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갖다 결정해가지고 진짜 하는 거예요. 뭐 맹장이 있으면 맹장을 갖다 어떻게 절개를 해놓을까 절개를 했는데 이걸 잘라낼까 이거 없애버릴까 아니면 이걸 갖다 좀 꼬매버릴까 막 그런 형태라죠. 그래서 뭐 만약에 쭉 자르면 말이죠. 그러면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꼬매면 이걸 이렇게 칼을 째가지고 했으니까 꼬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외상수술. 꼬매놓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큼 지나면 이제 이걸 실밥을 갖다 빼내게 되고 그다음 또 이 피부에 대한 것을 상처가 없도록 약간 좀 뭐 상처 없는 거는 그렇게 뭐 특별한 상처 없는 약을 뭐 만들어 놓습니까? 별거 아니죠. 어차피 이렇게 살을 갖다 이렇게 파내 가지고 꼬매고 하면 여기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새살이 이렇게 찾아놓으면 이 색깔하고 틀리잖아요. 같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같도록 만드는 게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페퍼를 이렇게 확 문지르면 다 똑같아지는 거지. 안 그러면 둘 다 시커멓게 만들어 놓으면 다 똑같은 거지요. 뭐, 그죠? 스프레이 쫙 뿌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상처 상처 나는 거 보기 싫으면 피부는 보면 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저기 선텐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빨갛게 돼가지고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런 껍질, 제일 겉표지에 이것을 좀 있으면 복원된다고요. 이것도요. 여기에 이게 상처가 났으니까 요것을 싹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면 상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상처는 여기도 있겠죠. 그냥 겉껍질만. 그럼 새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새살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게 새살을 딱 이렇게 씌워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외상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의사 되려고. 이러다 의사 되겠다. 의사 치료하는 거나 경제를 치료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이 환율은 자율 조절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수출을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환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물건은 이렇게 소득과 물가와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뭐냐면, 한국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인데 이렇게 5%로 올랐어요. 수익률이 상당히 이게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죠, 그죠? 돈 그렇게 많이 준다 하면 많이 빌려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많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돈 벌기 위해서 돈을 갖다 투자하는 건데 금융이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돈 빌려주고 돈 빌려받는 게
금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뭐 돈을 빌려줄 거예요. 아니면 투자할 거예요. 왜? 이자가 높다니까. 이자가 높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가 높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이자가 이렇게 상승하면 3%, 5% 증가하면 그러면 외환의 유입, 그 foreign money의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죠. 외국 돈이 들어오면 그럼 외국 돈을 우리나라에 당장 쓸 수가 없으니까 환전을 할 거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그러면 외환의 공급이 생긴다고 외국 돈이 시장에 나온다고요. 공급이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이 환전해가지고 쓰게 됐죠. 외국 돈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외환 시장에서는 외국 돈이 공급이 돼 버리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됐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면 외환의 공급이 많이 돼서 환율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면 우리나라 외환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자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자가 많이 오르면 나가는 게 줄어든다고요. 반대로 간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자가 많이 주는데 말이지. 뭐하러 외국 가서 투자를 하겠어요. 외국에는 안 올랐는데.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나가는 일은 오히려 줄어든다고요. 이자가. 반대 역할은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자가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기준 이자율이 만약에 3%에서 이렇게 5%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기준 이자율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2.75%인데 이걸 이렇게 한 5%로 올렸어요. 2배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수출에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투자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요. 자본에서 뭐냐면 외국에서 이자가 보면 자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그 돈 빌려주려고 와 몰려든단 말이에요. 몰려들면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낮아진다고요. 돈 가치가. 한가 동시에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외환 유출 있잖아요. 아웃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요. 우리도 벌어야지 하고요. 우리나라가 나가는 게 자제가 되죠. 자제가 되면서 그러면 여기선 돈 나갈 것도 안 나간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외국에 나가는 것을 되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또 외국 기업도 말이죠. 외국 기업도 한국에 만약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가는 것은 줄어든다고요. 그렇죠? 그 줄어들면요. 이게 수요가 줄어든다고요. 외국 돈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서 내려가는 김에 더 내려가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외국에는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돈을 갖다가 한만이라 그래요. 한만이 빨리 들어오고 이익이 생기면 빨리 들어왔다가 또 빨리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걸 막 찾아다니는 그런 돈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 자본들이 움직이는 게 외자들이 움직이는 거, 외국 돈들이 움직이는 게 보면 요새는 그냥 뭐 데이 트레이딩 하듯이 말이죠. 빨리 들어와가지고 빨리 먹고 그냥 후딱 튀고 들어오고 막 나가는 게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냐 말이죠. 뭐 장기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돈은 흐름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빠르니까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안 좋다 할까 금방 빠져나가고 막 이런다고요. 이게 심하죠. 그런 돈을 갖다 한만이라고 한다고 이해했어요. 그게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 수출의 액수, 이 경상수지의 돈보다는 이 자본수지에 있는 돈이 훨씬 많다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5% 미만이고 이거는요. 이게 95%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수출 잘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막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 거보다는
외국 돈이 문제란 말이에요. 외국 돈이. 투자 들어오고 투자 나오고 하는 것이죠.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요. 그게 큰 역할을 많이 하죠. 외국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이자라고요. 이자가 변함에 따라서 아주 긴박하게 수익률이 좋으면 그거 하고 안 하면 그냥 금방 빠지고 그게 액수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외환시장은 말이죠. 이거요. 돈 되면 금방 들어오고요. 배팅하고요. 돈 안 되면요. 금방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게 95% 이상이고요. 그런 돈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돈들이 그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돈이고요. 자금에 의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그냥 급하면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리고 그냥 그 물건 사가지고 물건 상거래 하는 게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런 시장이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요. 출렁출렁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좋은 시장들 있잖아요. 돈이 왔다 이거 수익률이 좋았다 나빴다 그런 시장. 아니면 그 액수가 워낙 커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니까 경제규모는 요만해요. 근데 큰 돈이 갑자기 싹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들어왔다가 또 많이 들어오면요. 환율이 그냥 쭉 올라가죠. 그죠? GDP 규모에 그만큼 쑥 들어왔다가 그럼 뭐 한 3일 있다가 또 쑥 빠져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요? 쭉 밑으로 내려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변동폭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장난이 아니라고요. 큰 돈들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여지고 그리고 이 시장을 외환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시장이라고요. 도박시장이라고요. 그냥 딱 해가지고 야 돈 걸어 그래서 걸어서 말이죠. 이거 확률이 많겠다. 그러면 뭐 왕창 이렇게 걸고요. 그래가지고 딱딱 따면요. 다음에 또 그런 거 안 나오니까 딴 데 가자. 딴 데로 휙딱 가버리고요. 그러면 큰 돈이 확 들어왔다가 와 우리나라에 돈 많이 들어왔다. 한 며칠 있다가 돈 엄청 나갔네. 우리 쫄딱 망했다. 이런 형태. 작은 나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 시장은요. 오로지 보는 게 돈밖에 안 봐요. 이익밖에 안 본다고요. 이익 안 보는데 인정사정 볼 게 뭐 있냐고요. 그죠? 나 곧 떠날 건데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는요. 도박장 살벌하죠. 외환시장은요. 평범하게 점잖게 말이죠. 도박장 가보세요. 점잖으면 뭐 넥타이 매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허허허 웃으면서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 지금 거기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돈 잃느냐 따느냐. 눈이 빨개 가지고요. 잠도 안 자요. 밤새요. 밤새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있으면서 말이죠. 겉은 웃죠. 하지만 속은요. 지금 이거 뭐 죽이냐 살이냐 막 이렇게 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모습만 얌전하죠. 우리 타짜 영화 보면 어때요? 뭐 하죠. 그죠? 점잖게 딱 앉아가지고 말이야. 동그란 테이블에서 딱 해가지고 술 한잔 마셔서 어떻게 해요? 뭐 지금 뭐 배팅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아주 점잖게. 거기는 지금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전쟁터라고요. 아주 무서운 그런 곳이죠. 그게 이 금융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 안 죽으려면 실력을 키워라는 거예요.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란 말이에요. 돈을 잃는다는 것은 패배하는 거죠. 고통스럽잖아요. 잃는 만큼 고통스럽잖아요. 따는 만큼 좋잖아요. 그죠? 도박장에서 돈 제일 많이 따는 사람이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고 제일 좋은 거죠. 그죠? 다 잃어놓고 말이죠. 난 정의를 위해서 정정당당 했는데 다 잃었다. 넌 도박사에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그건
누가 그 사람 보고 정당하고 양심적이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냥 이 타짜에 나는 악기같이 말해 같이 말해 손목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걸리면 이제 안 좋죠, 그죠? 하여튼 그렇지 않기 전에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다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원리. 근데 그것도 판이 어떻게 그 도박판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그리고 언제 좋은 패가 들어오는가, 아니면 그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요인을 갖다 이렇게 룰을 이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나중에 전쟁에 가면 지지 말라고, 조금만 지라고, 아니면 이기라고요. 만만한 상대가 오면 말이죠. 그건 그냥 가서 그냥 싹쓸이 해오라고요. 싹쓸이 하면 그게 정의예요. 그게 죽을 놈은 빨리 죽는 게 정의고, 너무 좀 잔인하죠. 죽을 놈은 빨리 죽어라 이거야. 괜히 출동 말동 그냥 바닥바닥 만다가지고 말이야, 이 연속극 영화 같이 말이죠. 그 죽으면 말이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참 이상하더라고. 연속극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엑스트라는 말이죠. 막 가다가 막 칼싸움 이렇게 하면 그냥 샥한 말이죠. 한 두세 사람이 그냥 죽어요. 왔다가 그만 금방 죽는데, 왜 주인공 비슷한 사람들은, 조연 이런 사람들은 막 화살 하나 맞으면 말이지 하고 눈 뻗딱 떠가지고 할 얘기 다 하고 말이지. 그러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죽어요 또. 근데 어떻게 엑스트라는 죽을 때는 말도 없이 죽고 말이죠. 대충 죽고 말이죠. 빨리 죽고 하는데 말이죠. 왜 주인공들은 말이죠, 할 얘기 다 하고 나한테 이런 말을 전해주세요 하고 참 편하게 죽어, 그죠? 죽을 때는 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는요. 그리고 죽으려면 빨리 죽어야 돼. 그게 오히려 나아요. 안 죽고 바둥바둥대고 하면 세상이 다 귀찮아.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요, 막 죽고 바둥바둥하면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죠? 저렇게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빨리 죽어라고 확 밟아주는 게 더 낫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왜 너 죽는 거 확인하고 나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죽지도 않고 왜 이래 이거. 나도 힘들고 이 사람도 어차피 죽을 건데 말이야, 고통스럽게 말이지. 차라리 죽여주라. 좀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서 할 얘기 다 하려고. 아니 죽으면서 할 얘기 나밖에 없는데 내가 들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전달해 줄 거야. 할 거 다. 할 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아, 죽는 놈이. 나 건망증이 심해서 다 잊어버려. 하지 말라고. 너만 손해니까. 그거 뭐 어떡하라고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조금 이제 그 사람에서 덕을 베푼다면 대신 죽여줄게. 가자고. 완전히. 그 세계가 이 세계예요. 잔인하지만 이 게임의 세계는, 승부의 세계는 하여튼 자, 이 외환시장은 이런 형태로 환율이 결정됩니다. 이거에 대한 응용으로서는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200원에서 지금 줄줄줄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라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 그 이유는 저번에 잠깐 설명을 했듯이 우리나라의 이 유럽으로 빠져나갔던 그 투자 자금이 굉장히 빠져나갔어요. 나갔다가 지금 나가보니까 투자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좀 안정되고, 그리고 망하는 그 기색이 없이 그냥 금방금방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면 신인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국은 이 와중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인도가 올라가요. 빨리 회복하더라 이런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요. 왜?
우리가 한두 번 겪어봤나? 10년에 다 겪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긴 받지만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피해는 뭐 피해도 아니야. 한 10년 전에 IMF 겪으면서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단련되어 와서 뭐 또 왔어? 또 그런 정도죠. 그죠? 조금 힘들겠네. 괜찮아. 그거. 우리 옛날에 IMF 같은 것도 한 2, 3년 만에 끝냈지. 그거 뭐 왔다고 왔구만. 그 뭐 한 2, 3년짜리. 아, 이건 좀 오래 가겠네. 그런 거죠. 고통은 스럽지만. 실제로 그렇게 또 가볍게 이렇게 치고 넘어가고 하니까 외국 투자가 빠져나갔다가 나간 돈이 되돌아옵니다. 역시 투자할 때는 한국밖에 없어.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외국인 투자가. 그래서 투자가 들어와서 투자가 이게 유입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것은 이자율이 상승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투자가 외국 환경에 의해서 아무튼 이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외환의 유입이 증가해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서 환율이 낮아지는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형태든지 가격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외에 수출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시작해요. 특히 핸드폰 분야, 그다음 이제 LCD 그런 문제,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 그냥 주력 상품들이 더 인기가 있고요. 더 레벨업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해요.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지요. 그게 작년 10월서부터 이렇게 반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작년 12월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핸드폰이 갤럭시 S3가 나왔지요. 노트2가 출시됐지요. 그죠? 그게 또 팔리기 시작한다고요. 그 자동차도요. 기아 자동차, K3, 그게 아주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자동차,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들이 다시 호조를 띠기 시작해요. 그리고 꼭 미국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출 다변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보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어려운 가운데 좀 덜 어려운 데서는요. 우리는 아직 살아남았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BMW 탔는데 야 이거 좀 어려워서 안 되겠네. 이번엔 조금 싼 차가 없을까? 질은 좋으면서 그거 있지요. 어떤 차인데요? 뭐 현대 그랜저라고 좀 싸요. BMW보다 훨씬 싼데요. 성능은 비슷비슷해요. 질 좋고 싼 게 있다고? 예, 여기 어디에? HD 한양이 아니라 현대 여기. 우리도 달라. 수출이 자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건설, 플랜트 이런 분야들이 자꾸 주문이 자꾸 막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런 분야에 물론 선박은 완전히 깨져 있지만 주문은 잘 안 들어오지만 그 대신 대규모 건설 플랜트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막 보기 시작하니까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이 수출을 굉장히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물가나 이게 환율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인이겠지만 수출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이게 또 우측으로 자꾸 이동한다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지금 줄줄줄줄 내려가고 있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번 달 내로, 이번 달이 다 됐겠죠. 잘하면 이번 달 내로 아마 1000이 깨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만두면 깨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럼 이걸 내려가는 요인 말고 수요가 증가시키는 요인이 그 무엇이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수입을 좀 많이 하신다고
잘 안 간다고요. 경기도 어려운데 뭐 무슨 뭐 유학 가겠다, 뭐 경기도 어려운데 뭐 저기 좀 해외 여행 좀 가서 골프 좀 치고 올게. 그런 사람 요새 조금 좀 줄어들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물론 뭐 명품 가방 뭐 이런 것들 많이 수입이 좀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한물 가서 보니까 짝퉁도 괜찮더라. 그래서 수입도 그것도 좀 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 또 이가 안 좋은데 뭐 무슨 맨날 뭐 명품만 사냐? 그래가지고 하니까 돈벌이가 별로 현찮은데 말이죠. 뭐 사달란다고 다 사줘. 안 사주죠. 그죠? 그냥 짝퉁 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자제하니까 이거 올라간 요인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인이 물론 요인이 있기야 있겠지만 뭐 조금밖에 안 되고 이거는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이건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환 시장은 이 시장 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거다. 상황은 그런 상황이죠. 당분간 단기에 대한 분석은.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환율을 사실은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모델에서 개방거시 모델에서 이게 어디에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외환시장에는 외국과의 거래하는 것에서 물건을 팔든지 아니 돈이 들어오든지 이런 것을 다 나타내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수요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적 요인 중에서 총 수요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 이건 공급이고 총 수요죠. 총 수요에서 물가하고 소득이 결정이 되죠. 그죠? 여기에 요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물건에 대해서 유효 수요 가지고 여기에 C, I, G 이게 실물 시장에 보면 여기 수출, 수입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죠? 여기 화폐 시장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통화량하고 통화의 공급하고 통화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총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은 이런 게 움직이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수요는 이거는 국내에서 물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건 국내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건 돈이 실물 시장이니까 국내에서 국내끼리 거래했을 때 국내 돈 화폐 시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문제지만 외국하고 갈 때는요. 외국 할 때는 이걸 봐야죠. 여기 외국의 돈 거래는요. 그래서 이런 게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이 이런 것을 움직이는 요인이 또 이런 것을 움직이는 요인이 이런 것을 움직이는 요인들이 사실은 다 이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이라고요. 개방 모델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게 외환 시장이 옆에 받쳐주고 있다고. 이 밑에 이것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세 개로 구성돼 가지고 세 개가 쭉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영향을 미치는 게 외환 시장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럼 그때 얘기 아니고 지금 얘기해 줍니까? 이건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게 개방 모델로 들어가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다 수요적 요인인데 수요적 요인이 하나 특히 해외적 요인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모델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 추가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서로 미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영향을 미치고 이 세 개가 서로 지네끼리 셋이 막 엉켜가지고 서로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주고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주고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주고 해가지고 지네끼리 또 영향을 막 주면서 움직여진다고요. 이게요. 외국과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대표적인 것이 이것은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고 정부가 지출을 알아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수출은요? 수출하고 수입은요? 수입은 큰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출은요. 수출은 여기 보니까 물가와 환율의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요. 소득과 물가와 환율의 함수입니다. 이게 변하면 변해요. 라는 거예요. 자, 수출이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수출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출이 증가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지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이쪽에다 소득에다 여기 증가하는 것으로 탁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 이거는요. 이제 변화하는 변수로서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변수가 더 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입이 증가되죠. 그럼 환율이 변화해요. 그죠? 자, 환율이 변하면요. 환율이 변한다고요? 환율이 변하면요. 여기에 환율에 여기 또 환율이 증가됐어요.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면 소득이 감소하지요. 소득이 감소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감소하면 여기에 또 영향을 또 여기다 준다고요. 여기다 영향을 주면 또 이자가 상승하죠. 이자가 상승하면 또 투자가 또 감소해가지고 소득이 또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또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런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수출이 변하면 여기에 이자가 여기서 이자가 변한다고요. 이자가 변하면 이자를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자가 변하면 이쪽에다 실물에다 영향을 미치죠. 투자에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자 내려갔어요. 이자 내려가면요. 여긴 투자에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득이 증가하죠. 여기다 실물에 영향을 미쳤죠. 이자가 내려갔어요. 이자가 내려가면 여기도 영향을 미쳐요. 이자가 내려갔어요. 이자가 내려가면 내려갔다고요. 이 이자가 내려가면 이게 외환 그 유입이 떨어지겠네. 오히려 이게 내려가면 유출 밖으로 튀어나가겠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반대 현상이 생기죠. 즉 뭐냐면 이게 외환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고요. 수요는요 증가되고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쪽으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두 개 다. 이게 변하면요. 이게 변하면 이게 영향을 미치고 이쪽에다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변하면요. 환율이 변하면 이쪽에다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돈이 들어온다고요. 돈이 들어오면 여기 통화의 공급 여기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향을 받냐? 자, 우리가 외국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와가지고 오면요. 한국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은행에 가서 야 한국 돈 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외국 돈 갖고 외환 보유고를 너희가 갖고 그럼 돈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돈 찍어줘야 되고 하면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외국 돈은 여기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변수가 변하면 이 세 군데에서는요. 서로 부지런히 막 서로 영향을 미쳐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향 미치니까 두 개만 해도 골이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세 개까지 그냥 서로 엉켜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보면 골은 아프죠. 별거는 아닌데 이게 하도 극성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건 문제죠. 그걸. 그래서 거시 모델은요. 물론 이거 하나 갖고 움직이게 되지만 나중에 이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해야 된다고요. 한 학기 동안 해야 요만큼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학기 되는 그 수업을 이렇게 한두 강좌에다가 다 끝내려니까 뭐 해결이 되겠어요. 그죠? 그냥 맛만 보고 가는 거죠. 뭐. 그래서 구조는 외환시장을 갖다 공부를 했는데 외환시장 속에 이 외환시장이 하나의 이런 시장으로서의 수요 역할을 총수요를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결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에서 물가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 또 물가 영향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기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산 걸 어떻게 해요?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이게 하나의 수요인으로서
여기에 영향을 총 공급에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구나. 그리고 이게 해외는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영향을 받아면서 같은 우리 생활 속에 사는 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시험을 보면 이거 외환시장 그 공급하고 수요 공급하고 요 화폐 시장하고 그 노동 시장하고 그 셋 중에 하나는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하고요. 수업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시간도 시간이 돼서 좀 짧은 시간에 거시경제 분야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사실 진도는 되게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다 끝까지 나갔다고 봐야죠. 그래서 났는데 들을 때는 알겠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된 셈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때쯤 되면 항상 보면 그래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그래도 뭐 시간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수업을 딱 마치도록 하고 시험은 월요일 날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 추가로 이렇게 업무 나은 사항이나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서 약간 옆으로는 좀 나간 것들이 있어요. 옆으로 나간 건데 완전히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그게 사실 경제의 한 일분야예요. 저는 지금 이론을 하나 이렇게 딸랑 설명해가지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을 올바로 이해하게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치료할 수 있도록 또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부 그 밑에 밑바닥을 좀 많이 기초론을 갖다가 많이 기초의 이런 이론이 바탕해 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말도 좀 거칠어졌고요. 뭐 굉장히 좀 비학술적으로 보였나?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좀 전반치가 못하졌다 이런 거죠. 그건 좀 여러분이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아주 굉장히 품위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외교관 수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완전히 보면 격식 있게 그런 거 따지는 거 잘해요. 근데 여러분한테까지는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자꾸 시간이 가네요. 그래요.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 보고.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